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강 방사선 이야기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조규성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는 한양대학교 중국통상학과 황효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에너지학교 5번째 강의의 사회를 맡은 황효순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사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조규성 교수님의 강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조규성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면 현재 이제 카이스트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현재까지 70명의 박사를 포함해서 90명의 석박사 제자를 배출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한국의 그 원자력 관련 그 계통에 우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의 그 핵과학 심포지움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으셨고요. 2005년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한국방사선 산업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참 우리 국제 원자력, 그러니까 IAEA 산하의 RCA 및 킨스카이스트 국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석사 과정을 맡으셔가지고 2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마 원전의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이 원전 수출 시대를 위해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 45개국 우리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알리고 우리에게 이제 좀 우호적인 그런 시선을 갖게 하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는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우디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사우디 아프리카, 그다음에 에미레이트와 협력하는 카이니트 교육연구원의 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국내외적으로 연구도 연구이지만 우리의 원자력 기술 혹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해외에 확장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교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사선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조규성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효순 교수님의 자세한 제 이력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실수가 많네요. 여기 화면에 9월 10일로 돼 있는데 사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려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못 고쳐서 날짜가 옛날 날짜가 그대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오타가, 제가 오늘 또 일이 많아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제 이력을 썼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아프리카로 제가 오타를 내서 보니까 제 오타로 인해서 저를 잘못 소개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에너지 학교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방사선 측정,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 방사선이라는 걸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커피나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로 다 알 수 있는 건데 방사선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 탈원전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선에 의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이 사실 인간에게는,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류가 보다 더 쾌적한, 과거 원시 시대보다 더 쾌적하게 또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문명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게 되고, 그 에너지 사용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대부분 에너지는 오지만 지구 자체적으로도 당분간은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원전 정책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었으니, 저희 그 방사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나서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방사선 이야기로 잡았고요.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을 탄 그 칼텍의 파인만 교수가 청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과학의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 뭐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원자의 모든 세상 물건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류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컵의 물을 보면은 그 안에는 H2O라는 분자들이 모여서 물을 이루고, 그 H2O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자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산소 원자를 예를 들면 8개의 전자와 내부에 하나의 원자 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 핵은 다시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도 쿼크라는 것들이 모여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연을 점점 더 잘 알게 되는데 그게 과학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뭐 구름, 별, 모든 것들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자가 우리 지구상에서 지표면에서 안정적인 형태로 있을 때 우리와 같은 생명체도 되고 또 사물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자가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쪼개집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와 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 방사선이고,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그냥 안정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사선은 우리의 또 다른 이면에 동전의 뒷면 같은 그런 것이죠. 이런 방사선은 입자 형태도 있고 순수하게 빛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자 핵 안에서 나오면은 원자 핵 방사선, 그리고 원자 핵 바깥에서 나오면은 원자 방사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물질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내고, 그 방사선은 다시 어떤 물질을 피폭을 시켜서 물질을 전자를 원자 핵으로부터 떼어내는 전리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전리 현상으로 인해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도 바뀌고 또 생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잘못 당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한마디로 양날의 칼이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사선에 대한 연구는 1895년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이후부터 1904년 러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고 또 이어서 중성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지난 120년 동안 발전을 해오고, 핵물리학이라는 게 발전을 해왔고, 거기에서 한 30개 정도의 노벨상이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하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일상생활의 방사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방사선의 용어를 좀 뭐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좀 알 필요는 있는데, 방사선은 하나의 그 알갱이 총알처럼 아니면 콩알처럼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우리가 피폭이 되면은, 방사선을 맞게 되면은 이 방사선을 몇 개를 맞았고 각각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 두 개를 곱해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사선의 개수를 초당 내는 걸 방사능이라고 하는데, 방사능이라는 것은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이자 1초에 몇 개를 내느냐, 이런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3개가 나오고 있고, 이 3개의 입자는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초에 나오고 저희가 피폭 시간이라는 걸 또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폭 시간과 방사능, 방사선 에너지, 그러면 3개의 방사선이 한 개가 1매부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갖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총 3매부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몸이 70kg이면 70kg으로 나누게 되면 인간의 단위 1kg당 단위 질량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받았느냐라는 에너지 받은 밀도, 그러니까 인체가 받은 총 에너지를 인간의 무게로 나눈 값을 방사선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방사선량. 그래서 이 방사선량의 단위는 미리시버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A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얼마를 받고 있고 또 사고가 나면 얼마를 추가해서 받는지, 그래서 이 수치와 단위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방사선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 조그만 방사선을 받아도 아주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방사선은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선은 1년에 우리 지구상의 인간은 2.4mSv 정도를 받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하면은 0.27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인간이 받는 이런 자연 방사선은 지구에서 나옵니다. 특히 지구 표면에서 있는 우라늄과 토륨, 라돈들이 함유된 땅, 토양, 암석, 그리고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든 벽돌이라든가 건축 자재들에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토양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라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연 피폭의 거의 절반이 라돈인데, 이 지각에 있는 화강암에서 라돈 가스가 지표로 나오고 그걸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피폭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자연 방사선의 절반 정도나 되는 50%입니다. 이게 1.2mSv로 현재 평가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1.2보다 더 크다고, 한 3 정도 된다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국제적인 그 기준이 바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K40, 폴로늄, 카본 14, 세슘 137 등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식물이나 동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이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방사선이 있어서 우리도 방사선을 내는 하나의 방사선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주에서 날라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나 은하들은 사실 방사선 덩어리라고 보면 되고, 그것들의 표면에서 계속해서 우주선이 날라오고, 그런 우주선이 지구를 대기층을 뚫고 우리 인간에게 쪼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기층하고 반응을 먼저 할 경우에는 미온이라든가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로 바뀌어서 우리 인간에게 피폭이 되는데, 그런 게 1년에 한 0.4mSv 정도 되고, 그리고 장거리 비행을 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0.1mSv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mSv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그 3가지 선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수치 정도는 여러분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1년에 2.4mS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 지각 방사선에서 나오는 0.5mS per 연이 시간으로 따지면 0.057 마이크로시버트. 우주에서 오는 게 0.046.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약 0.1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도시에 우리나라 중요 도시라든가 발전소 주변에 있는 뭐 군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계측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간당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계측기에서 측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백그라운드가 0.이 두 가지를 더한 0.1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 정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1년에 1mS라는 양을 피할 수 없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돈가스를 더하고 인체 내부 방사선을 더하면은 2.4mS를 받는데 한국은 라돈이 좀 많은 땅이어서 한 3mS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 방사선이고 인공적인 방사선은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우라늄을 사용할 때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사선들이 또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쓰는 진단용 혹은 치료용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들도 존재하고 또 장치도 있습니다. 방사선은 방사선을 내는 동위원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사선 발생 장치, 즉 가속기라든가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로 동위원소와 발생 장치 이렇게 두 종류로 방사선은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선은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감마선과 중성자는 물질을 잘 투과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만 되는 방사선은 물질을 전리시킬 수 있습니다. 전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에서 나오는 중에 하나는 감마선이라든가 X선은 그 에너지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의 에너지를 갖지 않고 이미 정해진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 정해진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어떤 물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의료 진단, 암 치료, 치매 진단, 밀수 검색, 타이어를 예를 들면 생곰으로 만든 자동차 타이어는 아마 한 달도 못 돼서 다 마모가 됩니다. 근데 이 타이어에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타이어 조직들이 단단해져서 뭐 3년을 써도 끄떡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라든가 우리나라 타이어, 한국 타이어든지 그 회사에 가보면 방사선을 쪼이는 장치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방사선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고 특히 앞으로 중요하게 될 부분이 환경 폐수라든가 폐공기 또 이런 것들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멸균 이런 것도 사용이 되는데 대전의 아래쪽에 금산이라는 곳이 있죠.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데 인삼을 뭐 3년산, 5년산, 6년산 이렇게 캐낸 다음에는 그 밭에다가 인삼을 심으면은 한 1년 동안은 인삼이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런 그 성체 인삼이 만들어낸 세균이 그 밭에 있어서 그것들이 새로운 어린 인삼을 심으면은 자라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산의 밭에 흙을 퍼다가 방사선을 쪼인 다음에 다시 가져다가 거기다 어린 인삼을 심으면은 잘 자랍니다. 예, 그처럼 방사선은 해충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주 과학에도 쓰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은 자동차 산업이나 화학공학 산업처럼 어떤 거대한 그 물량을 만드는 산업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음식으로 말하면 양념과 같은 겁니다. 양념이 없으면 후추가 없고 고추가 없으면 맛이 안 나죠. 방사선은 현대 의학의 기반입니다. 엑스레이가 없는 현대의학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현대 정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그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도 방사선으로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불량이 나면 화재가 나고 위험하게 되죠. 이런 방사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5년 그리고 1896년 마리 큐리와 헨리 베크렐 그다음에 렌트겐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고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물질을 반 정도 투과해서 물질의 내부에 있는 뼈를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였죠. 그것이 1차 세계대전 때 마리 큐리 부인은 이런 모바일로 된 자동차의 엑스레이 기계를 싣고 전장을 누비면서 온갖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직접 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이었고 또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런 방사선이 환자를 진단하는 데만, 이것처럼 어떤 파편이 많을 때 이게 방사선이 없으면 이 파편들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데 방사선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들은 이제 1923년도에 이 어린이의 머리에 이런 뇌 종양이 났는데 이걸 라듐으로 치료를 했더니 이게 말끔하게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러클 큐어라 그래서 당시에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질환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효과가 큰 질환들이 있었는데 그 사용법이 이제 밑에처럼 라듐 밤, 라듐 바틀, 라듐 마스크 뭐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서 라듐은 정말 좋은 거다. 온 세상이 열광을 했고 특히 유럽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돈이 나오는 목욕탕 이걸 하면은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됐고 사실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에도 치료가 되고 그래서 그런 궤 종양이나 이런 거 외에도 피부병 각종 피부병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이런 게 아주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돼서 라듐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에 바르고 비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머리칼 영양제, 치약, 뭐 심지어는 라듐 뭐 콘돔도 나오고 이러면 이제 성 기능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죠. 심지어는 이제 초콜릿에 라듐을 넣고 또 버터에도 넣고 라듐 소금, 라듐 우유도 나와서 판매가 됐습니다. 뭐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게 잘 팔렸고 라듐이 코팅되어 있는 밥그릇 또 그 솥단지 뭐 이런 것들도 되고 완전히 그 전 유럽이 라듐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에벤 바이어스라는 미국의 골프 선수가 어느 날 기차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그 라디톨이라고 나듐이 들어있는 건강 혹은 에너지 음료인데 이걸 마시라고 주치의가 권해서 하루에 3병씩 3년간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이 라듐이 몸에 특히 뼈에 침착돼서 이런 그 뼈 종양에 걸려서 치아가 빠지고 턱뼈가 녹면서 결국 사망을 했는데 이게 반감기가 꽤 되다 보니까 납관의 밀봉에서 이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 라디오 매니아의 첫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쯤 됐을 때 이런 방사선에 대한 많은 피해들이 보고가 됐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 방사선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막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에 이런 종양이 생기고 절단하는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그래서 1936년도에 독일의 함부르크에 이 공원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초기에 169명, 1960년대는 360명 정도로 여기 그 묘비에 이름들이 새겨진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 또 과학자들의 이름들을 한꺼번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0년 정도 시작되면서 방사선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 라디오 매니아라는 사건은 사라지는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라듐 소녀들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라듐이 알파 방사선을 내고 형광물질을 때리면 빛을 내기 때문에 이걸로 1908년에 독일에서 야광 시계를 발명했고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 때 장교들에게 야광 손목 시계를 나눠줘서 작전에 임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야광 시계를 대량 생산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해도 4,000명의 작업자가 야광 시계를 만들었는데 라듐을 사용했죠. 이 라듐을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영화의 장면인데 이 붓으로 1, 2, 3, 4, 5 숫자를 라듐 페인트로 이제 칠합니다. 라듐 페인트는 이렇게 자전거도 발광이 나게 하는데 이걸 시계 눈금에 칠하면서 희생자들이 한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 이후에 라듐의 허용 농도라는 게 인체 내에는
0.1 마이크로큐리 정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트리튬으로 이걸 대체가 됩니다. 현재 약황 물질은 우리가 극장에 가보면은 비상구라고 써져 있는 표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물질은 전기가 나가도 빛을 내서 탈출구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사선을 내는 물질과 약황 물질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 화살표를. 그때는 이제는 트리튬을 사용을 합니다. 트리튬은 알파가 아니고 베타이기 때문에 독성이 훨씬 낮고요. 그리고 물론 트리튬은 굉장히 이제 고가고 비싼데 그런 걸로 대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드디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우리 2차 대전을 종결시키게 되죠. 우리 한국도 일제 그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으로서는 고마운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1945년 8월 6일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총 피폭자는 여기 표처럼 42만 명, 27만 명. 사망자는 2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거의 그 한 40% 인구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자들의 약 15%, 23만 중에 약 3.5%는 방사선 과다 피폭으로 사망을 한 거고 선량은 대개 3,000mSv 이상을 전신에 받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당시에는 몰랐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조사를 해서 알게 됐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도 합니다만은 1945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약 4, 50년 동안 역학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서 28만 명의 생존자 중에서 약 8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대상이 된 이유는 이분들의 방사선 양이 얼마인지 다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 8만 7천 명하고 일본의 방사선 원자폭탄의 영향을 안 받은 다른 도시의 비슷한 그 연령대로 성별로 해서 8만 명 정도를 비교하면서 5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 8만 7천 명이 이제 거의 다 지금은 사망했는데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8,000명인데 그 중에 방사선에 의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630명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암에는 이 백혈병과 기타 다른 고형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암 사망자는 아까 말씀대로 이 정도 18,000명 정도 중에 10,000명 정도가 고설량을 받고 고형암으로 사망한 사망자고 이 밑에 분은 방사선하고 관련 없는 이제 다른 고형암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으로 된 사망자는 백혈병이 93명, 고형암이 480명 해서 약 630명 정도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생존자 중에서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방사선 기인 암 사망자입니다. 전체 암 사망자의 한 3.5%이고 이들은 대개 100mSv보다 높은 평균적으로 훨씬 많은 100에서 1000mSv 사이의 방사선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자 연구가 인간이 대량의 그 샘플을 가지고 연구한 거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신뢰성 있는 방사선이 내 인체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100mSv 이하에서는 전혀 방사선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자연적으로 인간은 암에 걸리는 게 한 20에서 30%입니다. 한국인은 한 34%, 5% 됩니다. 미국 사람은 42%나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수명이 길고 또 육식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20, 30%의 어떤 오차 범위보다도 더 낮은 그 통계치기 때문에 신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밑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 말은 결론적으로 영향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위험의 발생은 100mS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볼
그렇지만 100mm부터 1000mm까지 될 때까지는 이 정도 방사선을 받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1000mm. 그렇지만은 100mm에서 1000mm 사이에서는 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간 증가합니다. 그 약간이 얼마냐면은 100mm 시버트당 0.5%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0% 플러스 0.5면은 30.5%가 되고 200mm가 되면 3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mm가 되면은 이게 한 5%가 되니까 35%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게 이 선형 구간입니다. 여기 기간에서는 물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이게 선형적으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해보면은 100mm 시버트 증가할 때마다 0.5% 증가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자연적인 암 발생, 이게 이미 기저 백그라운드로서 20-30%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선형적일 것이다. 아니다. 여기서는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스레숄드가 비슷한 게 생기면서 올라가는 형태일 거다. 아니다. 이것은 0보다도 아래로 내려가서 오히려 방사선을 100mm 시버트 이하로 받으면 암에 안 걸리는 면역 효과, 백신 효과가 생긴다. 이런 증거도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수백 편의 논문들은 특정한 집단 방사선을 받는 어떤 가공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다른 직종보다 방사선이 100mm 시버트 맞는데 암에 걸릴 확률들이 더 낮더라. 그걸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위 호메오시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어느 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mm 시버트 이하라도 줄일 수만 있으면 줄이는 게 좋겠다. 방사선을 인간이 쓸데없이 받게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기본 상식이고 철학인 거죠. 그래서 방사선을 이용한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이걸 그냥 선형적으로 계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자라는 게 이 선형 비발단치 모델의 취지입니다. 이 선형 비발단치 모델로 예를 들어서 페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받은 사람들이 10mm 시버트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0.05% 암이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ICRP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 비발단치 모델은 보수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건설할 때 쓰는 모델이지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쓰는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체에 100mm 시버트 이상을 받으면은 그 양에 따라서 100부터 1000 사이까지는 별 큰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해야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300, 500 정도 받게 되면 백혈구, 적혈구 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인체 사상자, 우리가 했을 때는 사망자 또는 부상자인데 부상자에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부상자가 되려면 1000mm 시버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백 미리, 100mm 이상이면서 1000mm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홍반, 피부가 빨개지거나 구토, 설사 이런 몸의 급성 영향이 일어납니다. 되게 1000mm부터 이상 될 경우에 일어나게 되고 태아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 중에 태아도 있었습니다. 방사선을 받았을 때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도 그 양에 따라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예를 들어서 임신하고 3개월 내에 1그레이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태아에게 대해서는 3그레이라면 거의 1000mm 시버트를 말합니다. 그레이와 시버트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받을 사건들이 히로시마에서 유일했죠. 그때 몇 명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으로 사망하거나 그러니까 치명적인 암에 걸리면 다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애가 태어날 경우에 약 1000mm 시버트 받은 아이들 중에 사망을 하거나 살아남는 경우는 약간 정신지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히로시마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100에서 1000 사이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백내장이라든가 백혈병, 암에 걸릴 수 있는데 백내장은 좀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눈에 2000 그레이 정도, 2000 미리그레이, 그러니까 2000 미리시버트를 받으면은 6개월 안에 이제 수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뿌옇게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거죠. 눈의 렌즈가.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양이죠. 6000에서 7000 미리시버트 정도를 받게 되면은 눈에만 받았을 때는 캐터락트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백내장이. 근데 우리가 전신에 6000이나 7000을 받게 되면은 바로 사망합니다. 거의 사망하기 때문에 눈에만 받는 특별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뭐 100에서 1000 사이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혈병이라든가 다른 고형암들이 100mS당 0.5%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방사선을 받은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2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 2세에게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방사선을 받고 거기에 성 기능을 하는 성기에서 장애가 생기고 이게 후에 두 남녀가 서로 그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기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상황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두 남녀 중에 물론 한 남녀만 방사선을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현재까지 방사선에 의한 선천성 장애가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등 동물과 또 초파리 같은 실험용, 그러니까 DNA 구조가 단순한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방사선을 쪼이면 돌연변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음식과 많은 꽃들은 방사선으로 쪼여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이겁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은 기형아 출산율이 전 세계 2.5%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간은 기형아가 방사선 때문에 나온 사례는 없고요. 1.5% 정도 기형. 그래서 기형아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의 영향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절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방사선을 고설량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고설량을 받는 경우라는 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러니까 1931년도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500mSv, 일반인은 50mSv가 연간 서양 활용 한도였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 1930년대 이후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 그 라돈의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라듐 사고들이 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1년이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100mSv라는 거예요. 만성 장애는 우리가 100mSv, 이게 만성 장애가 암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 돼야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발단 전략이고, 급성 장애는 이제 적혈구, 백혈구 감소인데 그게 조금 일어나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있거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한 500mSv 정도 되면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폭 생존자와 방사선 사고 피폭자 연구를 통한 여러 가지 장애별 실질적인 발단 전략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기준을 잡지 않고 보수적으로 전 세계는 작업자는 10분의 1, 일반인은 100분의 1로 해서 연간 1mSv, 작업자는 50mSv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세계 평균 2.4mSv를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또 어떤 심한 곳에서는 뭐 10mSv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원자력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추가 1mSv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1991년도 ICRP 60에서 권고가 됐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 견해는 지나치게 낮다. 이게 1mSv. 이 낮은 걸로 인해서 원자력, 그 정상적인 원자력이라든가 방사선 시설에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 실제 일회성으로 100mSv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증세도 안 일어나는데, 기준을 연간 1mm로 함으로써 굉장히 그 지나치게 보수적인 그런 것이.
이게 이제 90년 되면은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의 데이터가 발표된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ICRP 위원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3건의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도 미국, 그다음에 86년도 우크라이나, 당시에는 러시아 연맹이었죠. 그리고 2011년, 불과 11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를 여기 제가 요약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미국 사고나 일본 사고에서는 방사선 사망자가 0명이랍니다. 근데 체르노빌 사고에서는 방사선이 화재로 인해서 거의 2주간, 10일간 화재가 2주간 동안 방사선이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화재가 진압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방사선 누출이 종료가 됩니다. 후쿠시마 경우에는 한 4일부터 7일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서 원자로를 물속에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경우를 보면은 사고가 난 지 불과 3시간 내로 물을 부어서 사건을 종료시킵니다. 물론 이때도 원자로는 일부 녹았습니다. 이 중대 사고라는 건 원자로가 녹는 사고인데, 근데 체르노빌 사고는 이게 화재가 났고 건물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나왔는데, 그 양은 이게 후쿠시마에 나온 양의 거의 7배에서 10배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많은 나온 양이 최대 500km, 이것은 측정이 되는 건데,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날라옵니다.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방사선 측정은 원자 하나도 측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오염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죠.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능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한 10분의 1, 7분의 1에서 10분의 1 나왔고, 한 60km까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갔고, 20km까지 사람들이 대피를 해서 16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체르노빌은 총 33만 명, 미국은 14만 명. 이 14만 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자 바로 돌아왔습니다. 누출 방사선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폭을 입었느냐를 보면은 재밌는데, 그 방사선 복구 작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체르노빌에 3년간 53만 명이 복구 작업에 들어갔고, 이들이 받은 평균 양은 117mS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 작업자 중에 아주 초기에 진압한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보면은 이 33만 명 대피한 사람들 플러스 낙진이 떨어졌던 지역까지 해서 640만 명의 지역의 사람들은 초기 이주자가 30mSv, 그 다음에 낙진 지역이 약 9mSv인데 이게 20년 누적 선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 해 이래 1년차, 2년차 이 대부분을 맞습니다만은 100mSv보다 전부 다 낮은 양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구 작업자는 100을 살짝 넘죠. 이분들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어떤 암 발병 이런 걸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후쿠시마 현 주민이 185만 명인데 그중에 185만 명은 한 2에서 10평생 10mSv 정도를 받을 거고, 당시 그 피했던 분들은 약 10mSv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체르노빌의 초기 화재 진압, 이게 화재가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늘로 방사선이 계속 쪼이면서 방사선 물질이 먼지로 나오니까 1100명이 긴급 투입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중에 237명이 1000mSv 이상을 받은, 237명이 1000mSv 이상을 받은 237명의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에 사망률만 본 겁니다. 그 중에 134명이 ARS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237명 중에서 받은 134명이 표시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W 이상, 그러니까 2000mSv 이상 피폭한 97명 중에서 2000 이상을 받은 97명 중에서 28명이 2개월 안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3000을 평균 받은 55명 중에는 1명이 사망을 했고, 5000을 받은 21명 중에 7명이 사망을 했고, 8000을 받은 경우에는 거의 전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실험용 쥐를 방사선 실험했을 때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숄드가 방사선으로 사람이 죽는
양은 5,000mSv다. 그게 50%가 죽을 확률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급격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한 3,000에서는 55명이 1명 정도, 2,000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데이터는, 이렇게 급성 방사선 증후군 데이터는 히로시마 원폭에서도 얻기 힘든 데이터였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에서는 저설량으로 받은 사람들을 장시간 해서 보통 암이 5년 내지 10년 뒤에 발병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한 거고, 그건 다 1000mSv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1000ml가 넘는 경우를 인간이 경험한 것은 이 체르노빌 사고입니다. 그래서 총 28명이 방사선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초기 한 일주일간 투입이 됐고 2달 안에 사망을 했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피폭이 과다할 거라는 것도 알고 유서 쓰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19명, 소방관 7명, 영영 2명, 이분들이 체르노빌 사고의 사망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 일반인은 이렇게 사망하지는 않죠. 물론 다른 헬기 추락 등 이유로 19명이 더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문제는 이게 어린이 갑상선 암이었어요. 방사성 요오드는 반감기가 8.3mm로 3개월이면 소멸되는데, 이게 초기 3일간 소련 당국이 원자력 사고를 숨겼기 때문에 요오드 알약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 수만 명의 18세 아이들이 요오드에 감염된 우유를 마시고 3개월간 마십니다. 물론 그 뒤에도 우유를 마시죠. 그중 6,000명이 5년 후에 갑상선 암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요오드 결핍 지역이어서 이 요오드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서 부작용을 방사선 요오드가 일으켜서 시너지 효과가 컸는데, 이 요오드에 의한 갑상선 암은 10,000명당 1명 정도 사망합니다. 근데 6,000명 중에 1명 정도 사망을 해야 되는데 다 치료가 됐는데 그중에 15명이 사망했어요. 이건 분명히 다른 요인들하고 복합적으로 사망했을 걸로 보이는데, 이 15명의 당시 18세 아이들, 이 애들이 민간인 체르노빌 사망자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작업자 28명은 사고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민간인들은 이 15명이 유일한 겁니다. 이 벨라루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벨라루스라고 방사선이 많이 날아간 지역이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난 시점입니다. 1986년. 벨라루스의 그 오염 지역의 선천성 기형아 발생률이 보통 2.5%, 전 세계 2.5%인데 이쪽은 2.5%도 안 되고 0.5%입니다. 0.5% 정도이다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 97년도부터 좀 내려갔죠. 그래서 0.5%에서 약 0.9%로 0.4%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방사선의 영향이냐? 근데 이 러시아의 다른 비오염 지역의 이 증가율을 보니까 더 증가를 합니다. 이게 0.5%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1.1%까지 증가합니다. 물론 이 두 개 다 평균은 1%인데 다른 유럽이나 한국보다 낮습니다. 다 2.5%인데 여기는 1%. 그런데 이 비오염 지역이 이렇게 증가한 걸로 봐서 이거의 증가는 같은 이유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신고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 방사선에 대해서 인간이 선천성 기형이라는 건 산모 뱃속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뭐 그 이유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 생식기가 방사선을 받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애가 태어난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는 오염 지역보다 비오염 지역이 더 증가했다는 걸로 봐서 이건 신고율이, 사고 이후에 신고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고를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고를 서방 국가처럼 한다면, 이들 국가는 이제 환경이 그래도 깨끗한 지역이긴 하지만 전 세계 평균 2.5 내지 3%보다 여전히 1%로 낮은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평균치. 우리나라 7대 도시는 이게 최근에 5.5%가 됩니다.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20명 중에 1명은 선천성 기형아가 한국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코와 입이 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이 방사성 기체가 체르노빌에서 이렇게 북유럽으로 또 서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럽에서 많은 산모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죠. 이때 1986년도까지만 해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데이터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과대학에서는 지금도 방사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뭐 낙태합시다 해가지고 거의 10만에서 20만 명의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86년도 영국의 방사선 환경 방사선량인데 약간 체르노빌하고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1960년대 영국이 원폭 실험을 했을 때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양이죠. 이때는 아무도 낙태를 안 했는데 이때 낙태 수술을 한 거죠. 아주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만에서 20만 명의 이 억울한 희생자들이야말로 방사선에 의한 직접 희생자가 아니고 방사선을 잘 몰랐던 무지에서 오는 희생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86년 사고 이후에 이 체르노빌 사고에 이런 대형 메기가 잡혔다. 방사선 영향이. 이 메기는 원래 거기에 있는 강에 사는 메기입니다. 그리고 그린피스는 약 20만 명이 사망할 거다. 또 미국의 사이언스 아카데미는 100만 명이 사망할 거다. 우리나라 알술 신잡에서 유시민 씨도 뭐 수천 명이 사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WHO에서도 암 발병자가 5천 명은 방사선 때문에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 640만 명의 평균 20년 받은 철량이 10mS이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보다 아래쪽에 100mS보다 아래쪽이죠. 거의 이게 20년이 1년도 아니고 순간은. 그렇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넌 스레시홀드 모델로 계산을 하자면은 한 3,000명 그리고 초기 피난민들 다 합하면은 대략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가 리니어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WHO나 체르노빌 포럼도 이 ICRP의 경고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ICRP 경고는 넌 LNT 모델을 사고 평가에 쓰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거기에 굳이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무들은 전문가들도 가끔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연암으로는 얼마 죽냐? 640만 명 중에서 약 130만 명은 자연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중에 추가해서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방사선 암일 것이다. 이건 LNT 모델에 의한 결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LNT 모델이 과연 맞나? 우리가 반수치사량이라는 게 아까 방사선 4,000 내지 5,000mSv 맞으면 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미국의 방송에서 물 마시기 대회가 있어서 한 아주머니 7리터를 마시고 방송하다 죽었어요. 커피를 110잔을 일시에 커피나 맥주를 100잔을 일시에 마시면 2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반수치사량입니다. 그런데 커피 10,000잔을 100명이 나눠 마시면 1인당 100잔씩 마시는 거죠. 그러면 50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커피 10,000잔을 10,000명이 마시면 10,000명이 한 잔씩 마시면 LNT 모델에 의하면 50명 사망으로 나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LNT. 왜냐하면 커피 마시고 죽을 확률은 200분의 1이니까 한 잔 마시고 죽을 확률이 200분의 1. 그렇다면 1년에 매일 우리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인구 중에 1억 명이 커피를 마시는데 매일 50만 명이 커피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모델. 그래서 LNT 모델은 이렇게 선형적인 모델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쪽 위의 모델만 보고 또 미생물학자들이 아주 단순한 세균이나 초파리를 보고 LNT 모델을 적용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생물학자들은 다 이 스레시홀드 모델을 인간이 세숫대야에 소금을 한 알갱이 떨어뜨리고 맛을 보면 짠맛을 못 느끼죠. 인간이 맛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가 돼야만 짠맛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왜 LNT 모델이 아닌가를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타겟이 하나 있고 화살을 많이 쏘면 많이 쏠수록 타겟에 맞을 확률이 크죠. 싱글 타겟 모델은 LNT 모델이 맞습니다. 근데 암이 돼서 죽으려면 일단 DNA가 손상이 돼야 되는데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DNA가 손상되면 이 DNA가 스스로 다른 DNA들이 도와서 복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패하면은 세포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대식세포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것도 이제 실패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고 염색체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고 세포
장기, 개체 이런 돌연변이 순으로 가서 이 장기가 돌연변이가 되면 암 또는 기형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발생해야 하고 복구 유전자가 실패해야 하고 세포 자살도 실패해야 되고 원 종양 유전자가 종양 유전자로 변화하는 게 성공해야 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동작하는 게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타겟이 많아지면 우리가 수학적 모델로 2차 함수, 타겟이 3개면 3차 함수,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 단일 타겟 모델이 아니라 다단계를 걸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만 암이 되기 때문에 암이 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스레시홀드 모델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에 매스컴에 이런 엄청난 그 사진들이 올라와서 혐오감을 퍼뜨렸는데 이런 사진들은 이미 전 세계에 두 사고하고 관련 없이 중국, 스위스, 미국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사진입니다. 이걸 그 당시에 마치 그 원전 사고 주변에서 생긴 것처럼 올린 데 의도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죠. 특히 그 어느 미생물학자는 10년 안에 1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기형생성 일본은 멜트다운이고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제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조지 몬비오라는 이런 아마존이라는 책을 쓰시고 환경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입니다. 이분은 후쿠시마 사고가 딱 나고 딱 10일 만에 그러니까 3월 21일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지에 이렇게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You will not be surprised to hear. 이게 10일 전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원자력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에 여러분은 놀라지 않겠지만 내용은 중립적이었던 내 생각이 원자력 지지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 큰 사고가 터졌는데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다는 게 나는 원자력 지지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딱 10일 만에 이런 분도 세계 그 환경 작가로서 유명하신 이런 분도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을 한 가장 후쿠시마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죠. 이 문 대통령이 탈원전. 근데 원전은 원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전력 요금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게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어요. 독일 경우에는 한 20여 년에 걸쳐서 3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대정전 유발되고 탄소 중립 실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전을 좀 확대하면은 석탄, 석유, 가스 수입이 감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에너지 수입이 95%입니다. 연간 1,500억 불을 수입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 조선업,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어서 연간 3천억 불을 판매를 해서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자력을 프랑스처럼 확대한다면 석탄, 석유, 가스 수입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1,500억 불 수입해가지고 3천억 불 팔지 말고 500억 불만 수입하고 1,000억 불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5만 불 시장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전은 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 가장 적기였습니다. 그때 탄소 중립이 전 세계 화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지금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라디오 매니아 현상, 그러니까 이때는 한때 1930년대 있었던 그 유럽에 있었던 라듐 버터를 만들어 먹고 라듐 우유를 먹던 정도로 라듐에 미친 그것도 비이성적인 행동이고 방사선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도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이걸 극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건 과학적 진실은 잘 통하지 않는다. 그 매스컴의 영향,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의 영향이 엄청 과학자들의 영향보다 큰 게 실제 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홍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대중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단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 크기에 대한 것도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기술자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규제 기준도 1mSv 너무 낮아서 오히려 공포심을 유발한다. 이걸 한 10mSv로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개인 피폭 사용. 네, 지금 제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방사선 핸드폰을 가지고 누구나 내가 지금 방사선 얼마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보급 사업을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방사선의 단위가 미리시버트라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걸 없애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디에이션 인덱스라고 지진의 진도처럼 0, 1, 2, 3, 4, 5, 6, 7, 8, 9, 10 혹은 1.1, 2.1 요 수치만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논문을 다른 분하고 같이 한 5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mSv는 2라고 하고 10mSv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mSv 이게 히로시마의 그 크리티컬한 스레시홀드죠. 이게 4.0이 됩니다. 그리고 1000mSv는 5.0이 되죠. 1000mSv 이상 닿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4.0 이상은 암에 걸릴 확률이 30%에서 30.1%나 30.2%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죠.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근데 이게 5000mSv를 받으면 5.7입니다. 이러면 2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하죠. 우리가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할 때는 50,000mSv를 보통 쏩니다. 5,000이 아니고 반수 치사량의 10배를 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 15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5만 명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암에 회복됩니다. 그때는 암세포에게만 치사량의 10배까지 5만 mSv를 한 20번 나눠가지고 쏘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천벼라던가 또 많은 그 식물들이 병충해에 잘 견디고 이 수확량이 좋고 맛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방사선 이용 품종 개량을 합니다. 이게 정읍에서 주로 하는데 이때는 10만 mSv를 쏩니다. 그리고 100만 mSv를 쏘면은 방사선 멸균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마크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완전 중환자라든가 우주인이라든가 완전히 지구가 오염돼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모든 식품에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100만 mSv 쪼여서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지구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오염되면 모든 사람이 방사선 식품만 먹어야 하는 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싱가포르의 일부 과학자들은 그 옆에 미얀마나 베트남에서 들어온 유통 과정을 믿을 수 없는 뭐 중국도 고추를 말릴 때 막 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사선을 쪼입니다. 그때 쪼이는 양은 100만 mSv, 그러니까 10만에서 100만 정도를 쏘여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몇 년이고 먹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이게 세균이 거기서 곰팡이가 자라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방사선을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요. 우리가 엑스레이 CT 한번 찍으면 10mSv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선 촬영 한번 하거나 유럽 한번 가면은 0.1mSv.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레인 값을 받는 겁니다. 이건 바나나 1000개에 해당돼요. 커피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K4가 있어서 0.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방사선량이 아까 말씀드린 우주선하고 지상에서 오는 게 0.1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가 대전은 0.13, 또 낮은 데는 제주도나 일본은 0.05입니다. 또 높은 데 뭐 강원도 이런 데는 0.2까지도 됩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0.1 마이크로시버트인데 그게 우리는 매 1시간마다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방사선이 한 잔 마실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사선의 양이 100 나노시버트, 그러니까 0.1 마이크로시버트니까 밖에 하루 서 있는 1시간 서 있는 거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나 똑같이 그게 개수로 따졌을 때 우리는 매 초당으로 따졌을 때 1초 똑딱 하는 순간 우리는 3만 개 정도의 전리 방사선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전혀 못 느끼죠. 매 초에 우리는 3만 개 정도를 막고 있고 매 초 0.2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받는 거에 비해서 만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다. 당장 전량을 방수했고 이게 한국 남해안으로 와서 우리가 이런 생선이 오염되고 생선이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가 우리 남해안의 물하고 다 섞였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선을 잡아서 1년 동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그 안에 들은 트리튬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삼중수소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되는 양이 얼마냐. 1년 동안 하루에 500g씩 365 곱하기 500g이니까 한 170kg을 먹었다. 그러면은 바나나 한 개를 10,000토막 내서 한 토막 먹은 양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0년을 이 물고기를 그대로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치고 10,000년을 먹으면 바나나 한 개 먹은 거하고 같은 정도입니다. 이게 제 제자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 이거 걱정할 일이 하나도 아닌 거죠. 이미 후쿠시마에는 이 일본이 갖고 있는 삼중수소는 2.4g인데 2.4g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극장에서 쓰는 그 화살표 비상구 표시 그걸 2,000개 정도에서 2,000개 정도 만들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미 태평양에는 20kg의 삼중수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가 들어간다면 20kg의 2.4는 20.0024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바닷물에 희석돼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내내 먹는다면 1년 내내 먹어도 바나나 10,000분의 1쪽밖에는 안 된다는 이게 아무 0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감수를 했는데요. 다음에 강의하실 강건욱 교수님과 그 따님이 번역한 책인데 이 웨이드 앨리슨 영국 교수님이 방사선 암 치료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주로 많이 보시고 뭘 제안하신 거냐면 월 100mSv로 일회성 급성 피폭은 100mSv, 또 복수 만성 피폭은 월 100mSv, 평생 피폭은 5000mSv로 이 법적 기준을 다시 올려라. 거의 1000배를 올리라라고 주장하십니다. 1000배. 현재 기준은 1mm인데 월 100mm면 1년이면 1200배 올리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정말 학자적인 분이신데 이분 주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급격히 올리면 모르겠죠. 근데 이분도 소신껏 말씀하신 거겠죠.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번역한 책인데 책이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아무도 사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